한국이 이걸 숨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건 배신 아니냐? 미국 고위 간부가 한국에 항의하자 다른 누군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숨긴 게 아니라 미국이 볼 생각조차 않았던 것이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난리가 났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3시가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국방부 지하 상황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화면 모서리에 떠있는 빨간 알림창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 최대 동맹국이 1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계약을 파기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이 덜 깬 머리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다시 봤습니다. 같은 숫자였어요. 상황실 안으로 사람들이 뛰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누군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긴급 호출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식어버린 커피 자국이 마른 책상 위로 서류들이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게 단순한 계약 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 문제겠죠? 라고 옆자리 분석관에게 말했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고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계약 파기 대상 장비 목록이 떠 있었고 그 옆에 새로 선정된 업체 이름이 한국 기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면서 별일 아니라고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가격표 한 장으로 흔들릴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 대표 마틴 로버츠가 회의실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는 문을 거의 밀치듯 열고 들어왔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기술을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로버츠가 이런 식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계약을 잃을 때마다 그는 늘 음모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격 경쟁에서 밀린 걸 음모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버츠가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그게 무안함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두고 보라고만 했습니다. 회의실 안 누군가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국과도 같은 시기에 미국 계약을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손에서 펜을 놓쳤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시기에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했어요.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화면에 두 계약의 취소 시점을 나란히 띄웠는데 시차가 채 하루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이건 그냥 시기가 겹친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두 나라가 따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설득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던 마음을 접고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국방부 서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서였어요. 제목이 한국을 다시 평가하라였습니다. 나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어요. 누가 이걸 여기 넣어둔 건지 알 수 없었고 작성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용을 넘길수록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와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수치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폐기였습니다. 출처불명 문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는 대신 책상 옆에 그대로 뒀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그 보고서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이미 손에 다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나에게 발견하라고 일부러 흘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제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직접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관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는 두 나라의 계약 파기가 같은 패턴이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줬어요. 상관이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나는 그 승인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조사팀을 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컴퓨터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다시 부팅했어요. 그런데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회의실에 있던 시간 내 계정으로 누군가 접속해서 한국 관련 조사 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접속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건물 아니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동료에게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상황실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누군가 마틴 로버츠를 불러달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나는 그 소음 속에서 화면에 뜬 접속 시각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회의실에 있던 시간이었어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문이 없는 지하 공간이라 시간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그 사실이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야 머릿속에서 분명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사팀과 함께 미국 방산업체들이 잃어버린 계약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 앞에서 분석관들이 국가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을 멈추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수주한 사업들이 전부 전쟁 위험 지역과 연결돼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아챈 거였어요.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의 명단이 한 줄로 늘어섰는데 공통점이 성능이 아니라 납품 속도였습니다. 나는 그 칠판을 보며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로 깔끔하게 겹치는 패턴은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계약서들을 다시 끌어모으며 날짜를 하나씩 짚어봤어요. 전쟁이 임박한 지역마다 한국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깊어질수록 외부 압박도 같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마틴 로버츠가 의회 보좌진들을 불러 모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 비방 기사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한국 방산업체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다루는 방식이 뻔히 보였거든요. 나는 그 신문을 들고 직접 로버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에서 나를 보며 웃었어요. 기사 내용이 잘못됐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로버츠는 곧 나올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회의실로 나를 불러 자료를 그만 들여다보라고 직접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분위기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비밀리에 한국 방산 생산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새벽까지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생산량 수치 대부분이 공개된 자료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숨겨진 불법 행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결과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자료는 깨끗했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켜고 같은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빈틈이 없었어요. 회계 항목까지 따로 떼어내서 비교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늦은 밤 내 자리로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는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72시간 안에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공장 설비를 늘리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72시간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고 다그치듯 물었더니 동료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는 한국 측 공식 발표 자료 안에 섞여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그냥 공개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길 필요조차 없었다는 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안불빛이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었고 다른 분석관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 문건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종이 위 숫자가 인쇄된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그게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문건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생산 설비 전환 절차, 예비 인력 동원 방식, 부품 사전 비축 비율까지 짧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항목이 이미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급조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동료가 옆에서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보고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보여주기식 보고서를 굳이 7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넣어서 만들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누군가 이걸 일부러 부풀려 적었다면 그 의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숫자를 믿을 수도 부정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음날 아침 상관에게 출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승인 서류에 서명했어요. 서명하는 손이 느렸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상하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틴 로버츠와 마주쳤는데 그는 나를 보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출장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걸어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그 문건을 다시 펼쳤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워싱턴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 오히려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출장 가방 안에 자료를 챙겨 넣으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산업 구조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제야 분명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나는 국가안보전략실 회의실에서 강민준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를 건넸는데 표정에 별다른 동요가 없었어요. 나는 그 무표정함을 보며 속으로 협상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빌딩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72시간 생산 증대 문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강민준이 그 종이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짧은 대답이었어요. 나는 그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자료에 다 나와 있다고만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조적인 척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그 한마디에서 이미 느껴졌어요. 나는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일정을 조율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대답이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부품 비축 창고의 위치, 예비 인력 명단, 위기 발생 시 동원 절차까지 물었는데 강민준은 그때마다 비슷한 톤으로 절차상 공개가 어렵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패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진짜 핵심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를 실제로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강민준은 잠깐 나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 대답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조사팀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어요. 팀원 한 명이 위성 사진을 펼쳐놓고 한국의 대형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 위치를 짚어가며 동선을 짰어요. 도면 위에 형광펜으로 진입로와 철수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둠을 틈타 두 곳을 비밀리에 촬영했습니다. 공장 외벽 너머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조선소 쪽에서는 용접 불빛이 간간히 번쩍였는데 군수 생산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는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차량 출입 기록, 야간 조명 패턴, 화물 적재함의 형태까지 하나씩 대조했는데 전부 평범한 민간 물류 수준이었어요. 새벽 늦게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던 팀원들의 눈이 점점 풀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선소 정문 쪽에서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모습이 잡혔는데 그조차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느린거림이었어요. 누군가 화면을 정지시키며 이 정도면 더 볼 게 없다고 했습니다. 팀원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한국은
그냥 생산성이 좋은 나라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운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 이렇게 평범하다는 게 오히려 허탈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조사를 접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귀국 전날 강민준과 마지막 면담이 잡혔어요. 강민준이 회의실 문 앞에서 나를 배웅하며 평소와 같은 무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출장이었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협조해준 것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강민준이 돌아서려던 나를 보며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미국은 아직 한국을 평화로운 나라로 보고 있군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평화로운 나라라는 표현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그게 비꼬는 말인지 단순한 인사치레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강민주는 별다른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다가 이내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시선이 자꾸 창밖을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속보 알림이 떴어요. 중국이 한국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다시 읽었어요. 비행기 안다른 좌석에서도 비슷한 알림을 받은 듯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내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화면 불빛만 여기저기서 켜졌다 꺼지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헤드라인을 보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보면서도 정작 머릿속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확인한 미국 언론은 일제히 한국 산업이 수개월 안에 마비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들이 한국의 주요 산업 지표를 하향 곡선으로 그려내고 있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 경제가 사실상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그 보도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강민준이 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희토류 수출 중단 충격으로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본 건 폭락하는 증시 화면이었습니다. 사무실 안 텔레비전마다 빨간 숫자가 가득했고 누군가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책상마다 종이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곧바로 회의실로 끌려가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곤두박질치고 있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국 한국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산업이 수개월 내 마비될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적어두고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옆자리 분석관도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보고가 그 흐름을 끊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지원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펜을 내려놨어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동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그도 같은 의문을 표했어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미 우리 쪽에 손을 내밀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나는 사무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준이 단상에 섰는데 표정이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소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치지도 않고 짧게 한 문장만 발표했어요. 대응 계획 7호를 시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지도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사무실 안 누군가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게 다라고요? 라고 옆자리 분석관이 말했어요. 나는 그 반응에 동의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계 언론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영국 매체는 한국이 위기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도 비슷한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맹국 분석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비슷한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한 문장짜리 대책이라는 게 우습다고 농담을 던졌어요. 나는 그 농담에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주요 항만에서 컨테이너 이동 방향이 동시에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받고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도 물류까지 같은 시각에 방향을 바꿨다는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보고가 같은 시간대에 겹쳐 있다는 사실이 화면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성 화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항만 크레인들이 일제히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게 우연일 수는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전국 공장들의 생산 품목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자동차 부품을 찍던 라인에서 갑자기 다른 형태의 부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할수록 익숙한 모양이 점점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데이터를 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분석관이 다시 다가와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국 위성이 그날 밤 한국의 산업단지를 촬영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새벽까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 모니터에 그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설비의 열 신호까지 화면 한쪽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보고서 초안에 적어둔 한국 산업이 수개월 내 마비될 것이라는 문장이 그 사진 옆에서 이상하게 초라해 보였어요. 나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응계획 7호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개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검색어로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 빈 화면을 보며 이상하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문장만 발표하고 사라진 그 짧은 회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선 여전히 환하게 불 켜진 한국의 산업단지 사진이 겹쳐졌어요. 상관이 다가와 보고서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대답을 망설였어요. 결론을 다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화면 속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마비된 나라의 모습으로 보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상관이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그 한 문장만 적힌 보고서 초안이 유난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용히 옆으로 밀어뒀어요. 국방부는 한국이 경제 위기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해 비밀 워게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 작업에 직접 투입됐어요. 버지니아 외곽의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상관이 이번엔 확실한 데이터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숲이 빠르게 지나갔고 차 안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한국 산업 붕괴 가능성을 다루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한국 정부의 침묵을 두고 무능력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던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센터 안은 서버 냉각 장치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벽면 가득한 화면들이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보안 출입증을 찍고 들어서는 동안 복도 끝까지 늘어선 서버렉이 낮은 진동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히토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수를 하나씩 입력하는 손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산업 생산 지수,
원자재 재고, 인력 가용성까지 수십 개의 항목을 차례로 채워나갔습니다. 결과가 출력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화면에 첫 줄이 뜨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수개월 내 산업 붕괴 단계에 들어가는 그래프였는데 한국 곡선만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정 시점을 지나자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양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입력값을 잘못 넣은 줄 알았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계산이 어긋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확대해봤는데 그래프는 그대로였습니다. 옆자리 엔지니어를 불러 변수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가 한참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입력값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아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변수를 새로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곡선이 꺾이는 지점에 표시된 시간대를 손가락으로 짚어봤습니다. 정확히 그 무렵 한국에서는 폐쇄됐던 광산과 비축, 창고가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실제 보고가 들어와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실이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직감했어요. 화면 위 시간축과 실제 보고서의 날짜가 한치도 틀리지 않고 겹쳐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수백 개 기업이 동시에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는 새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부품 공급 업체 명단이 빠르게 다른 업체로 대체되고 있었고 대체 시점마다 빈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광산 재가동부터 공급망 재편까지 이 모든 움직임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런 규모의 대응을 한다는 게 가능할 리 없었어요. 위기가 터진 지 며칠 만에 이런 체계를 갖추는 건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퍼졌어요. 상관이 결과를 보러 들어왔다가 화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같은 시뮬레이션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3번을 다시 돌렸다고 했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라도 했냐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다른 분석관을 불러와 검증을 한 번 더 해보라고 지시했어요. 분석관이 옆자리에서 같은 변수로 새 모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화면에 같은 곡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석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는 그 지시를 들으며 상관조차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자료 더미를 다시 펼쳐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어요. 문서마다 승인 절차가 따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 항상 같은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명을 확대해서 봤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행정 절차상의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어요. 협조적인 척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절대 보여주지 않던 그 남자가 사실은 이 모든 준비의 중심에 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위로 꺾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곡선을 보며 72시간이라는 숫자, 대응계획 7호라는 문구, 그리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전부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서명 옆에 적힌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위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이미 설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서명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울행 항공권을 다시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출장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상관에게 통보만 한 채 움직였어요. 강민준을 직접 추궁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절차를 앞질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화면 속 그래프가 자꾸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옆 좌석 승객이 잠든 사이 나는 노트북을 펼쳐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연락을 넣자 그는 별다른 거부 없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끊임없이 지나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와 같은 무표정으로 나를 맞았어요. 그는 차를 내오라고 직원에게 짧게 지시했는데 나는 그럴 시간 없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인사도 없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모든 승인 서명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강민준이 그 종이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 태어남에 오히려 말이 막혔어요. 좀 더 강하게 따지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건물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고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의실로 보이던 공간 뒤편에 또 다른 출입구가 있었어요. 강민준이 카드를 대고 손잡이를 돌리자 두꺼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을 지나자 거대한 상황실이 드러났어요. 벽면 가득 화면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 전쟁, 경제 봉쇄, 사이버 공격, 항만 마비까지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카메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중앙 테이블 위에는 손때 묻지 않은 키보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 규모에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마다 대응 절차가 단계별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책임 부처와 동원 인력 수치까지 적혀 있었어요. 한쪽 화면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히토류 봉쇄 시나리오가 이미 몇 단계나 진행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시나리오는 언제 작성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잠깐 보더니 7년 전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7년 전이면 지금 이 위기가 일어나기 한참 전이었어요. 나는 그 시나리오 문서를 직접 손으로 짚으며 단계별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1단계는 원자재 차단, 2단계는 비축분 가동, 3단계는 대체 공급망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4단계와 5단계까지 빈틈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성으로 확인했던 항만 변화와 공장 전환이 정확히 그 단계들과 일치했습니다. 나는 그 일치가 소름 끼치게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화면 한쪽 구석에 적힌 갱신 날짜를 보니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계속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화면들도 천천히 훑으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짧게 답했어요. 수십 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군사 위협만 준비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체계를 그만큼 오랜 시간 구축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군대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무기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마틴 로버츠가 한국을 불법 보조금 국가로 규정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 일정표에 벌써 날짜까지 잡혔다는 말이 뒤따랐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강민준 쪽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실 자료를 공개하면 청문회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로버츠의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 공개를 거부했어요.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걸 공개하는 순간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위협으로 해석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논리를 듣고 잠깐 반박하려다 멈췄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반박할 논리도 없었어요. 상황실을 나서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상관이었어요. 그는 내가 승인 없이 서울로 떠난 것에 대해 조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어요. 목소리에 화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지하 상황실에서 봤던 화면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그 옆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명령에 따를 것인지 진실을 계속 추적할 것인지 그 갈림길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명령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관에게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지만 실제로는 강민준과의 연락선을 끊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지하 상황실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도 나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한반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 직전 상황이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지도 위에 붉은 표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그대로인데 화면 속 상황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워싱턴은 즉시 항모전단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합참 차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추가 메시지도 연달아 들어왔어요. 백악관 상황실 조명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는 후속 보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읽으며 잠깐 숨을 골랐어요. 화면 위로 계속 새로운 좌표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미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엔 그게 통신 오류이거나 보고 누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했는데도 결과는 같았어요.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동맹국이라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손길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준이 전국 예비전력경계 태세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 단어를 보며 잠깐 멍해졌습니다. 예비전력이라는 말이 단순한 행정용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즉시 위성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평범한 회사원들이 줄지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 곧바로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매주 반복해온 출근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어요.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했는데 표정 어디에도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옆 화면에서는 물류창고 하나가 빠르게 군수창고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다른 형태의 적재함이 들어서는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찍혀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숨을 잠깐 참았어요.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의 손놀림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그 누구도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항만 쪽 화면에서는 민간 선박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군용 수송 체계로 전환된 부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두 끝에서는 적재함 색깔이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행렬 길이가 화면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의 비밀이 첨단 무기나 숨겨진 병기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능력이었어요. 회사원이 군인처럼 움직이고 창고가 즉시 무기고로 바뀌고 항만이 몇 시간 안에 군사시설로 전환되는 그 전환 속도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화면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 훈련과 검증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 없이 이 정도 속도로 전환된다는 게 즉흥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 화면들을 캡처해서 워싱턴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멈췄어요. 화면이 깜빡이다가 강제로 꺼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엔 단순한 배터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켜봤는데
일부 파일이 열리지 않았어요. 나는 IT 지원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확인한 끝에 내 조사 기록 일부가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이 기록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삭제 로그를 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삭제된 파일 목록을 살펴보니 전부 강민준과 관련된 자료였어요. 나는 그 목록을 들여다보며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무실 출입 기록에 낯선 시간대 접속 흔적이 남아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와는 다른 신호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진짜인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조차 그 순간에는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부터 밝혀내야 하는 싸움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분석실로 돌아온 나는 삭제된 조사 기록을 복구하는 작업에 곧바로 매달렸습니다. 서버 로그를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가던 중 화면에 낯선 접속 흔적이 떠올랐어요. 내 계정을 이용해서 한국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손이 굳었어요. 누군가 내 권한을 빌려 내가 모은 자료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전송 시각을 보니 며칠 전 새벽이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분명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대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사무실 안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정작 신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도 확인했지만 화질이 흐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같은 시각 한반도 인근 군사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텔레비전마다 뉴스 속보가 끊임없이 화면 한쪽을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 언론은 한국이 곧 지원 요청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진행자들은 한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자신 있게 내놓고 있었어요. 나는 그 보도를 읽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빼낸 건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나는 내부 배신자로 의심되는 마틴 로버츠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비공개 회의 일정을 알아낸 뒤 회의가 열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 요원의 눈을 피해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틈으로 안을 살폈어요. 로버츠가 의회 보좌진과 언론 관계자, 일부 국방부 인사들을 모아놓고 한국을 무능한 동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산업 붕괴를 예측하는 그래프가 인쇄되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고 듣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가 직접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는 거기서 찾을 수 없었지만 그가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머물 수 없어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회의실을 빠져나오자마자 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국 각지의 항만, 철도, 공장이 이미 전시 전환 훈련을 끝낸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카메라 각도가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시설을 동시에 보여주는 분할 화면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작업을 마치는 모습, 철도 차량이 화물에서 병력 수송용으로 바뀌는 과정, 공장 라인이 민수품에서 군수품으로 전환되는 장면까지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인부들은 마치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한 사람들처럼 움직였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면 다음 사람이 정확히 그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패턴이 영상 내내 반복됐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상 하단에 찍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어요. 한국은 위기가 시작된 뒤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이미 훈련을 끝내둔 상태였어요.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밝은 분석실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같은 장면을 3번이나 다시 본 끝에야 그게 합성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옆자리 분석관에게도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는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매년 훈련할 수 있냐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상이 끝날 때까지 둘 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명령 위반이 확정될 것을 알면서도 그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로 결정했어요. 파일을 별도 저장 장치에 옮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복사가 끝나는 막대 그래프를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미국 내부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결심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상을 확보한 직후 사무실을 나서던 조사팀 차량이 의문의 추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같은 차량이 3블록째 따라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운전을 맡은 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경로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동안 나는 좌석에 몸을 깊이 묻었어요. 사이드 미러로 본 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우리 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일부러 차선을 바꿔봤는데도 그 거리는 줄지 않았어요.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누군가 진실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차량 안다른 팀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국 원래 경로를 버리고 한참을 돌아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백미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 차량은 어딘가에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나는 버지니아의 비밀 워게임 센터로 다시 들어가 강민준이 보내온 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보안 출입증을 찍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전시 전환 영상을 본 이후로 이 센터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던 단순한 호기심이 어느새 무거운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동료들조차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센터 안 화면들에는 외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가 한쪽 화면을 채우고 있었고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래프가 그 옆에서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백악관은 한국의 지원 요청만 기다리고 있다는 메모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보며 잠깐 헛웃음이 나왔어요. 다들 같은 착각 속에서 같은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강민준의 자료를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봉쇄와 공급망 마비를 동시에 가정한 시나리오였어요. 항목마다 그가 보낸 영상 속에서 확인된 실제 수치들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변수를 채워 넣는 동안에도 나는 결과가 또 똑같이 나올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센터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결과가 출력되자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상과 정반대로 한국은 항만 봉쇄와 공급망, 마비를 가정한 상황에서도 일정 시점 이후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바닥을 찍은 뒤 다시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비 전력이 증원되는 그래프가 그 위로 겹쳐졌어요. 전쟁 지속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다시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가 곡선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살펴봤어요. 픽셀 단위까지 들여다봐도 그래프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검증해보기로 했어요. 나는 침공군 전력을 2배로 늘리는 치명적인 선택을 했어요. 만약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회복 곡선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정도 전력 차이라면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는 동안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 위에서 진행 표시줄이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 측 손실이 오히려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변수 설정에서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입력값을 점검했지만 빠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침공군의 병력 손실 곡선이 가팔라지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어봤습니다. 그 지점은 한국의 수도 방어선이나 주요 거점이 아니었어요. 변방의 작은 거점들 근처였습니다. 나는 그 데이터를 보며 옆자리 엔지니어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어요. 그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한국의 핵심 전략이 수도 방어나 전면 공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를 소모시키는 장기 버티기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는 화면 위 거점들을 하나씩 짚으며 각 지점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구조였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거듭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거점마다 예비 인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었고 그 거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연결망을 화면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봤습니다. 거점마다 보급선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한 곳이 무너지면 인접한 거점이 곧바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점 하나하나가 독립된 작은 국가처럼 스스로 버틸 수 있게 짜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결과를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은 이 결과를 숨기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지시를 듣고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 결과라면 한국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관은 표정을 굳히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결과가 공개되면 의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덧붙였어요. 청문회 일정이 코앞인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거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게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 지시를 거부하고 대통령 보고 라인에 직접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회전하는 아이콘만 의미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했더니 누군가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보고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른 경로로 자료를 다시 저장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응답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진행률 표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멈춰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소환된 나는 청문회 출석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상 조사 종료 통보였습니다. 상관실로 불려가던 복도에서 동료들이 평소와 다르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 보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누군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화면을 황급히 끄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하면서 나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책상 위에 쌓여있던 내 자료들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빈자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는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마틴 로버츠가 한국의 성공이 결국 미국 기술 덕분이라는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었어요. 그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 부품과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미국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문구가 깔려 있었어요. 패널들은 그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한국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패널은 한국이 받은 모든 투자와 기술이 결국 미국 우방의 선이었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 방송을 끄며 잠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에 몰리고 있었어요. 동맹국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외교 채널에서 한국 관련 의제가 하나둘 보류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어요. 한 우방국 대사관에서는 정기 회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통보까지 보내왔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서울로 다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청문회 출석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신문에도 한국 비판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어요. 나는 그 헤드라인을 곁눈질로 읽으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곧바로 강민준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평소와 다른 장소로 나를 불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폐쇄된 지하 상황실이었어요. 입구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조명이 군데군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전 사용된 낡은 전화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들어가 낡은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 공간 한가운데 서서 강민준에게 정면으로 물었어요. 왜 이런 걸 숨겼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그동안 협조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평소의 무표정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캐비닛 안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훈련 기록을 꺼냈어요. 캐비닛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지도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종이가 손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둥글게 말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전쟁, 금융위기, 원자재 봉쇄를 가정한 수십 년치 대비 계획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메모들이 페이지마다 채워져 있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작성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시기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시대마다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는 잉크가 바랬고 어떤 페이지는 비교적 최근에 적힌 듯 선명했어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짧게 답했어요. 특정 정부나 군이 만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여러 세대가 이어서 구축한 생존 체계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지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누적이라는 사실이 그 종이 한 장에서 그대로 전해졌어요. 나는 페이지 사이사이에 끼워진 빛바랜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훈련 장면을 찍은 흑백 사진 속 군인들의 얼굴이 지금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 지도를 다시 접으며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나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굳히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또 다른 문서 하나가 전달됐어요. 적국이 한국 점령 계획을 분석한 내부 평가서였습니다. 나는 그 문서 첫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군사적 해결 불가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가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도시인데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을 다시 계산했어요. 비행기 출발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 당일 나는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유난히 밝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의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청문회장 안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천장 높은 회의실 안으로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늦게 도착한 기자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 복도에 서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틴 로버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나를 가리키며 한국을 과대평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목소리가 청문회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컸어요.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내가 검증되지 않은 첩보를 정식 보고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 몇몇이 그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속보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청문회장 한쪽 화면에 미군 개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백악관 회의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손에 쥔 자료를 만지작거렸어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이 강민준이라는 인물에게 미군 작전 결정을 맡긴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다른 의원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던졌어요. 네 번째 의원은 차라리 청문회를 연장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려 애썼지만 발언 시간이 짧게 끊기곤 했어요. 나는 처음엔 방어에만 집중했어요. 강민준과의 협력 경위를 설명하고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에 매달리느라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시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로버츠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한국 측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다고 거듭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메모를 넘기며 내가 정식 검증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하나씩 덧붙였어요. 청문회장 분위기가 점점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의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그 순간 청문회장 뒤편에서 보좌관 한 명이 빠르게 걸어와 의장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강민준이 보낸 적국 내부 평가서 원본과 위성 자료였어요. 의장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잠시 살피더니 화면에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적국이 수년 전 이미 한국 점령 계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군사적 해결 불가라는 문장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그 아래로 작전 포기 사유와 평가 책임자의 서명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 속에는 한국의 방어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적국 분석관이 직접 남긴 손글씨 메모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적국은 그 대신 경제와 심리전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청문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화면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자료를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 평가서가 정확히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위 문장을 가리키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다잡았어요. 로버츠가 다시 끼어들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추측이 아니라 적국 스스로 내린 평가라고 강조했어요. 로버츠와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청문회장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의장조차 잠시 망치를 들지 않고 그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츠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이 결국 미국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가 결국 한쪽 입장에서만 정리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자료가 한국이 스스로를 부풀리기 위한 선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장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적국의 평가서조차 한국 측이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청문회장 전체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청문회장 안 분위기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웅성거림을 들으며 지금 이 흐름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려는 듯 망치를 들어올렸어요. 나는 그 순간 한 번 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짧게 허락했어요. 청문회가 잠시 중단된 사이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한반도 위기 대응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나는 그 회의에 직접 호출됐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합참 수뇌부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평소보다 두툼했고 그 누구도 가벼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이 흐릿한 잿빛이었어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누군가 나를 향해 시선을 던졌고 그 시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 소식이 이미 이 회의실까지 퍼져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가져온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나는 로버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군 지원을
완전히 제거한 조건으로 실시한 워게임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이 결과를 공개하는 순간 군 내부 절차를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아직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 화면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짧은 순간에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군 수뇌부 한 명이 그 자료를 보자마자 극비자료 유출이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즉시 체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보좌관이 즉시 경호 인력을 호출하려는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로버츠도 그 틈을 타 국가 안보 위반 혐의까지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이게 명백한 기밀 유출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한번 내려치며 더 강한 어조로 나를 압박했어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경호 인력을 부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일단 화면을 끄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도 화면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손바닥으로 노트북을 단단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그래프가 모든 분위기를 천천히 뒤집기 시작했어요. 미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장기적으로 전투 능력을 유지했고 공격 측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곡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격차로 갈라지는 모양이었어요. 그 격차가 화면 끝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작은 숫자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누군가가 그 곡선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체포를 외치던 목소리도 어느새 잦아들었어요. 보좌관이 들고 있던 휴대폰도 어느새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화면 앞으로 다가가 곡선이 꺾이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지점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비밀 무기나 핵 때문이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 이유가 산업 전환 체계와 예비 전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첨단 무기 한 대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 구조가 바뀌는 속도 자체가 핵심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어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체포를 요구했던 군 수뇌부조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조금 전까지 보였던 분노가 어느새 다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더 이상 나를 향해 가리키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 침묵을 느끼며 발표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경력을 잃을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멈추면 이 자료가 다시는 공개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장씩 자료를 넘기며 침공군 전력을 2배로 늘린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회의실 안의 침묵이 더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는 처음 봤을 때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자료였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로버츠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발표를 계속하라고 직접 지시했어요.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잠시 그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로버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나는 그 지시를 듣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이 방 안에서 누군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발표가 끝날 즈음 회의실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다들 화면 속 곡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합참 수뇌부 한 명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하기까지 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회의 끝나는 대로 추가 분석을 요청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를 향해 체포를 외쳤던 그 군 수뇌부조차 어느새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그 변화를 보며 처음으로 미국 지도부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강민준이 워싱턴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그가 직접 미국 땅을 밟는 건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동안 화면과 위성과 문서로만 보던 그 이름이 이제 실제로
워싱턴 한복판에 나타난다는 게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수뇌부, 정보기관 관계자, 의회 보좌진까지 좁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들 그가 첨단 무기나 비밀 전력을 공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그동안 숨겨온 신형 무기 체계를 드디어 보여줄 거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극비 사이버 무기일 거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위성 무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작은 목소리로 토론이 이어졌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것들이 그런 단순한 답으로 정리될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선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시선이 쏟아졌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회의실 가운데 자리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별다른 인사 없이 곧바로 가방을 열고 서류 더미를 천천히 꺼냈어요.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서류를 주시했습니다. 첨단 장비도 아니었고 무기 설계도도 아니었어요. 전국 예비군 명단이었습니다. 종이 표지에는 평범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항만 노동자 훈련 기록이 있었고 철도 비상 매뉴얼과 공장 전환 계획서까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누군가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장교는 작은 목소리로 이게 정말 끝이냐고 동료에게 속삭이기도 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헛웃음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압박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 떠있는 속보 자막이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어떤 의원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비우고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마지막 승부수로 강민준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했어요. 회의실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회의실 벽면에 걸린 대형 지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는 펜을 들어 수백 개의 점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 하나마다 이름과 직업, 소속 지역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점은 항만 노동자였고 어떤 점은 트럭 운전사였으며 어떤 점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나는 그 점들을 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지도 위점들이 늘어날수록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만 한동안 회의실을 채웠어요. 강민준이 손을 멈추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지켜온 것은 특정 무기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렇다면 비밀병기는 없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어요.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은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게 유지된 준비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 점들 하나하나가 위기가 닥치는 순간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합참 수뇌부 한 명이 지도 위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 몰린 점들을 가리키며 이게 항만 지역이냐고 물었어요. 강민준이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메모를 하다 말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처음 서울에서 강민준을 만났을 때 느꼈던 의심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협조하는 척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늦게서야 분명해졌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 지도 위 수백 개의 점이 실은 처음부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워싱턴 국방부 최고위 회의실에서 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방이었어요.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 의회정보위원회 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외부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 위기는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 내부에서는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펼치기 전에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이번엔 처음과 달랐어요. 12챕터 회의 이후 달라진 분위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마지막까지 보고서 수위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복도에서 보좌관 한 명이 나를 붙잡으며 결론 부분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청문회 영상, 워게임 결과, 적국 평가서, 강민준의 자료를 하나로 묶어 화면에 띄웠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번엔 방어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내가 겪어온 것들을 순서대로 펼쳐놓았습니다. 로버츠가 만든 여론과 내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 사이의 간격이 화면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청문회 영상이 재생될 때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영상 속에서 로버츠가 자료를 흔들던 장면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워게임 결과가 나왔을 때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말보다 분명했어요. 적국 평가서가 화면에 뜨자 의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작은 행동들을 보면서 이 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강민준의 자료까지 모두 보여준 뒤 나는 화면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은 강한 나라였다라는 문장을 띄우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읽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로버츠는 조사 대상이 됐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나는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빛을 보며 서울에서 들었던 강민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강한 나라는 떠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